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 지금 싸우는 거. 아, 이거 영상으로 있구나. 어머, 영상. 이거 어떻게 진짜 찍었지? 영상이잖아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진짜 실제- 영상이구나. 어머 야 이거. 오, 소리가 지금. 달아나는 게 유행어구나. 좀 달아나는구나. 도끼와 곡괭이를 마구 휘둘러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하고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측 경비병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유엔군 측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북한 규리 집단의 살인 만행을 규탄하는 벌기 대회를 갖고 총파 단결로서 북한 규율의 야만적인 전쟁 도발을 초전에 박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엔군 장교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9명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비핵화하면서 뭐 그런 얘기 때문에 뭐 기싸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무기까지는 안 들거든요. 근데 이 미루나무 하나 때문에 네. 무기까지 들었다는 게 이게 참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세대들이 보기에는 지금 방금 뭐 기록 필름이나 사진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상하다. 남북 그 분계선으로 갈라져 있는데 저렇게 충돌을 해가지고 도끼질이 등장을 할 정도로 몸싸움을 할 일이 있나? 할 텐데 당시엔 상황이 좀 달랐죠. 그렇죠. 이게 JSA, 그러니까 Joint Security Area, 그러니까 공동으로 경비를 보는 구역, 말 그대로 공동 경비 구역입니다. JSA라는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친숙하죠. 영화에서 보면은 남과 북의 이제 병사들이 서로 정답게 얘기도 하고 경계 없이 막 지내잖아요. 근데 70년대 초중반에 이 JS 판문점 부근의 상황은 더 자유로웠어요. 일단은 군사 분계선 같은 경계가 그때 당시엔 없었어요. 니 쪽 내 쪽이 없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특정한 이 JSA라는 지역을 남북이 자유롭게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경비하는 초소도 남북 초소가 막 군데군데 있고. 그러니까 저 안에서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더 북쪽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럼요.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더 남쪽에 있을 때도 있어. 왜냐하면 이 JSA는 남쪽 북쪽 경계가 없는 공동의 어떤 중립적인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판문점은 이 사건 전과 이 사건 이후가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장을 하고서 대치했었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현 정부가 판문점 회담 등을 진행하면서 이제 무장을 하지 않고 비무장으로 경비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70년대도 뭐 M16이나 AK 소총 같은 거 없이 비무장이 원칙이었어요. 권총 하나 정도만 차고 다니고 복장도 되게 간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뒤에 이렇게 같이 찍는 사진도 있고. 와, 대박. 야, 이 사진 진짜 좋다. 있는 거라고 북군인 거야. 굉장히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유치한 기싸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정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테이블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펜타곤형이지만 실제 회담장 안에는 이렇게 쫙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 헤드 테이블에 이제 유엔기랑 인민군기가 같이 놓여 있는데 그거를 서로 더 길게 놓으려고 우리가 가서 유엔군기 조금 뽑아놓으면 또 쪼르르 와서 인민군이 이렇게 북한 기 좀 높게 해놓고 그런 일도 좀 있었다 하고요.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그래서 더 잘 살아왔었고 그러니까 좀 북한군이 약간 여유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격지심 같은 게 없어서 왜 사람이 형편이 여유 있으면 말과 행동도 좀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농도 걸고 굉장히 그랬던 분위기라고 해요. 이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그 북한군은 어떻게 뽑아요? 이게 민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북한에서 민경부대, 맞아요. 민사경찰이라고 해서 저희 때는 저는 많이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평양 학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학원 출신이다. 학원 출신들이 뭐냐면 6.25 때 부모들 돌아가고 그러면 애들만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 애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군간 어디 거 딱 다녔는데 그 출신들이 거기 가서 핵심을 판문점 대표부에서 일단 근무를 했다고 하면 네.
그냥 프리패스거든요. 아? 걔는 김일성 종합대학 막 가서 거의 당일근 하고 있고 정치 이제 북한 정치에 관여를 하는 사람들까지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이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미루나무가 사실 예전에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좀 생소하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보니까 미루나무가 잘 눈에 띄지 않아요. 북한에 쫙 깔려 있어. 가로수로 많이 있어요. 마을 광장 주변에 미관용으로 쫙 서 있었고 60년대에는 김일성이가 산림화한다 그러면서 포플라나무, 플라타나스를 많이 심으라고 그래서 우리 노래도 알죠. 포플라나무와 플라타나스 네. 많이 짓고 정성 들여 갖고 나무도 했구나. 맞아. 엄청 심었던 나무예요. 판문점에도 있었겠죠. 판문점에 있던 미루나무는 15m까지 그런 나무다. 진짜 크게 엄청 큰 나무였죠. 몇 미터야 이게? 이게 북한도 한 완전 크잖아. 25년 정도 됐다고 추정되고 있고 장관이긴 하네. 엄청 커요. 그러니까 미루나무가 당시에 논란이었던 건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미루나무의 폭풍 성장과 저 미루나무가 위치한 장소. 그렇지. 이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루나무가 원래 성장이 매우 빠르다고 그래요. 환경만 잘 맞춰주면 성장이 굉장히 빠르서 속성수라고 불려지는데 빠르면 1년에 5m에서 5.5m까지 엄청나네요. 이렇게 쭉쭉 크니까 1년에 그러니까 2년이면 빨리 크면 10m까지도 넘어가는 쭉쭉 거야. 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때 당시 하필 미루나무가 위치한 위치가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왜? 판문점에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있어요. 영화 JSA에 있고 딱 저기에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돼 있는데 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바로 아래 유엔군 초소가 있었어요. 네. 3초소. 그런데 그 다리 위에 북한군 초소가 하나 딱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두고 유엔군 초소랑 북한 초소가 다리 하나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 초소 바로 양옆에 북한군의 8초소랑 5초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처럼 돌아오지 않는 다리 위에 북한 초소, 밑에 우리 초소, 양 밑에 옆쪽에 북한 초소 딱 껴있는 거예요. 그때 다리 건너에 북한 4초소가 그렇게 유엔군 3초소 시비를 많이 걸어왔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보려고 유엔사와 우리 군이 5초소를 이렇게 옮겨서 하나를 지어요. 언덕 위에. 그런데 하필 거기에 미루나무 중간에. 시야를 확 가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미루나무가 바로 여기에 가려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유엔군 왜? 초소 막았네. 유엔군 초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위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제5초소고 지금 미리나무 옆에 있는 제3초소인데 되게 동떨어져 있네. 더 이상 이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 미루나무가 없을 때만 하더라도 저 위에 있는 5초소에서 3초소의 상황이 다 보였거든요. 미루나무가 이제 포퓰러 나무가 쑥쑥 자라요. 하필이면 그때가 1976년 8월이지 않습니까? 여름이에요. 여름이 쑥쑥쑥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5초소와 3초소의 시야를 가려버린 거죠. 다리겠네. 잘 안 보이는 거죠. 예. 시야가 이제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유엔군에서는 그 미군이죠. 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저 미리나무 잘라버리자. 그래서 76년 8월 6일에 이 보니파스 대위가 이끄는 10명의 이제 그 미군과 한국 노무자들이 가요. 들어가서 이제 미리나무를 처음에는 잘라버리라고 해요. 그때 이제 북한군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는 우리 북조선 나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약간 시비가 붙습니다. 그때 이제 보니파스 대위는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럼 만들지 말고 일단 물러나자. 그래서 물러나요. 물러난 다음에 이제 운명의 8월 18일, 이제 12일 후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는 가가지고 자르진 말고 일단 시야만 확보할 수 있도록 가지만 치자라고 숫자도 좀 줄이거든요. 6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자르진 않고 가지만 치자라고 들어갔는데 일이 발생합니다. 가지치로 들어갔다. 아니, 가지만 치자. 뭐가 잘못된? 이거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도 보니까 가니까 나무도 자르려고 그런 줄 알고 북한 군인들이 와서 막 경계로 가는데 안 잘라 우리 가지만 칠 거야 하니까 북한 군도 자르진 않으니까 기분이 그래 그럼 가지 좀 여러 개 쳐야 돼 자기를 갖다 나름대로 북한식으로 가르쳐주면서 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건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가지치기 하면서 이게 어쩌면 하오. 맞아요. 서로 웃으면서 야 이거 치지 마라 하면서 야 이거 네 건드리면 혼난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 당시에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훈훈한 상황이었던 오히려. 그리고 애초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처음에 가지치기 이전에 원래 자르려고 했잖아요. 자르려고 하니까 이제 거쳐서 화를 낸 거 아니에요. 지금 군사분계선 안에 있어요. 그렇지. 따지면 남쪽 거예요. 당시에 이제 분계선이 이게 그거는 않았었지만 사실 만약에 그걸 그었다고 치면은 사실 정확히 우리 거라고. 하자면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까지 그게 할 일이 자기들이 아니지.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어디 다시 한번 뭐, 살짝 볼까요? 어디요? 요 다리 밑에 쪽에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JS 안에 있어요. 북한 쪽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땅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데. MDL 있지 않습니까? 네. MDL이 군사 분계선이에요. 군사 분계선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 있는 나무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점, 이렇게. 점, 점, 점. 그냥 우리 땅 안에서 치고 먹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버니파스 대위가 소속된 유엔군 소속의 땅이에요. 북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 손은 안 걷지만 53년 종전협정 때 유엔이 관리하는 땅, 북측이 관리하는 땅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판문점에만 손이 안 거져 있을 뿐이에요. 따진다 그러면 유엔군 땅이다. 근데 북한 나서서 안 돼 이럴 이유가 없죠. 저건 어떻게 보면 북한 측의 도발이죠. 땅 문제는 항상 충량을 잘해야 근데 돼. 또 북한군의 정서를 보면 조카통을 해야 되는데 공정정부역 다 냈고 맞아. 못해서 남쪽 것도 내 땅. 아니, 이래서 NLL이나 이런 거 정확히 해야 된다는 그럼. 게 맞아. 이거 대강해서는 안 돼.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은 결국 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쪽 정서에 따르면은 남한 땅은 다 미수복 지역인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북을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미루나무 이거 다 우리 거다. 깨어나 미제 너희들이 강점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거야. 그거예요. 지금 북한도요. 이러지 않아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가지치기를 막 하던 중에 분위기가 기류가 갑자기 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20분 뒤에 저 북측에서 지푸차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지푸차 모래바람이 막 확 나면서 뭔가 다가와요. 가지치기 하던 유엔사 입장에서는 뭐야 쟤들? 이렇게 기웃기웃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북한군 중위 한 사람이 딱 내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북한군 병사 30명이 우르르르르 포진을 해요. 보세요. 우리 쪽은 6명, 저쪽은 30명. 일단 쪽수가 상대가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어옵니다. 북한군 중위가 시비를 걸어요. 야, 그거 더 이상 나무 자르는 거 멈추라. 내 용납하지 않겠어. 그런데 평소처럼 그냥 장난치고 시비 거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보니파스 야 그냥 잘라. 그래서 계속 가지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의 북한군 중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두지 않으면 그 문제의 북한군 중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은 대가를 바꿨네. 이 말은 크게 전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 기류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요 말을 듣는 순간 유엔군 관계자들도 섬뜩했을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은 특히 아무리 비무장 상태이지만 군사 분계선이잖아요. 거기서 죽이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전쟁 선포, 선전포가 다름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넘어왔어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30명의 인원수, 지프차 철저하게 준비하고 얘들이 작정하고 넘어왔다. 소대가 넘어온 거네요. 그렇죠. 30명.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지프차를 타고 넘어온 북한군 중위가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떤 신호였던 것 같아요. 신호를 줍니다. 차고 있던 시계를 그것 때문에 그건 진짜 신호다. 이거 찍은 다음에 이거를 손수건에서 감싼 다음에 주머니에 넣어요. 싸울 때. 넣으면서 이 말을 합니다. 죽여. 죽여. 이 말을 하자 같이 내려온 30명의 소대가 일제히 덮쳐요.
의도한 거야. 이 북한군 중위는 죽여 시계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등을 돌려서 가지치기를 작업을 하고 있던 보니파스 대위의 목을 쳐요. 어머 어떡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일제히 육탄전이 벌어지는데 당황한 유엔군들과 이제 한국인 노무자들은 가지치기 작업하고 있던 도끼를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북한군 30명이 넘어온 30명이 다시 잡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살육전을 펼치게 되는데 타고 온 그 유엔군 트럭도 다 박살이 나고 특히 이제 보니파스 대위 같은 경우에는 일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당시 증언에 따르면은 조선시대 때 백정이 소를 잡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도끼로. 그래서 정말 그 사살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쓰러져 있는 저분이 보니파스 대위죠. 얼굴이 좀 긴 편이었는데 도끼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과서나 이런 데서 그냥 도끼 마능 사건, 미루나무 이런 거 넘어갔던 일을 이렇게 자세히 파보니까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장면이라고. 도끼로 얼굴을 친 거예요. 여러 번 찍었다고 하죠. 야 여러분. 이 범행에 쓰인 도끼가 남아 있는데요. 이 도끼 직접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소름 끼쳐요. 야. 그러니까 저 도끼는 그러면 유엔군이 작업하던 도끼라는 거네요. 미리 준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 실은 저 도끼를 네. 얘들이 보니파스 대위한테만 휘두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병사한테도 휘둘렀고. 어머머머. 그런데 다행히 그 헬멧에 맞아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보니파스 대위를 갖다 수송한 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의 얘기를 언젠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얼굴이 갸름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부어서.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그냥 짓밟았네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보니파스 대위 말고도 또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바레트 중이라고 해서 그 JSA 공동경비구역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임 장교였어요. 신임 장교였는데 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8월 6일 12일 전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다. 그래가지고 지원 병력을 좀 더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일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이 북한군한테 맞고 쓰러진 사병들을 돕다가 또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현장에서 또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몽둥이에 맞아서 사망을 해요? 맞아. 몽둥이랑 맞아 왜 죽은 좋았던 소리네. 저기 이제 바레트 중이죠. 중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보니파스 대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근무 딱 3일 남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군대 있을 때 말년병장들 조심하라 조심하라. 3일 전이었고 이미 JS에 투입될 후임 장교가 와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나 지금 퇴임할 때니까 이제는 네가 좀 나가서 뭐 일도 배울 겸 나가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일을 넘겨주면서 그 뭐 귀찮은 일을 넘겨주는 게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직접 처리하자 이렇게 나왔다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3일 후에 올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니파스가 이게 솔선수범한 거예요. 안 해도 돼. 가지치기 안 해도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골치 아팠고 저 미루나무는 내가 오늘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가지치기 하더라도 내년 여름이면 또 가지가 자라고 또 골치 아파. 나는 그냥 3일 뒤에 손 떼고 인수인계 때 후임자한테 미루나무만 조심해. 잘 안 보이니까 가지치기 한번 해줘. 대부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게 이게 내일 모레 전역하는 병장이야. 그럼. 말년 병장인데 제초 작업 나가래. 그럼요. 제초 작업 누가 나갑니까 그거를 안 나가지 뻗팅기지. 근데 이 사람은 나가서 아예 후임이 하느니 그냥 내가 처리하고 말지. 난 내일 전역해서 쉬면 되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거는 그러니까 가지치기 작업에 제일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보니파스 대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또 미국이 이 보니파스 대위의 죽음을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서 그냥 사망 후에 소령으로 진급한 건 당연한 거고 지금 JSA 이 유엔사 경비대대 기지 명칭이 캠프 보니파스로 바꿉니다. 참 이게 묘하게도 이 일은 역시 그 나비 효과처럼 남북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미군이 지금 도끼에 맞아 죽었는데. 그럼. 군사적인 것만 좀 먼저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때 실제로 남북 간의 그다음에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얼마나 극도로 치닫냐면 이 데프콘 3가 발령이 됩니다. 데프콘 3가 발령이 돼요. 어떤 거예요? 예, 데프콘은 쉽게 말해서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이에요. 방어 준비 태세인데 데프콘이 총 5단계예요. 그러니까 5단계가 가장 하위 단계예요. 그러니까 5단계 데프콘은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개가 싹 거쳐진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의 상태고 흥미로운 건 남북이 단 한 번도 데프콘 5까지 내려갔던 적이 없습니다. 데프콘 5는 한 번도 발령되지 않은 조치예요. 지금도 그럼 대부분 5는 아니에요? 지금은 데프콘 4예요. 항상 데프콘 4예요. 이거는 평시에도? 평시에. 평시에도. 이거는 근데 의미가 네. 더블 테이크예요. 더블 테이크. 그러니까 경계하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경계하라. 지금 상황이 데프콘 4고 이때 당시가 데프콘 3로 격상이 됐는데 데프콘 3는 애칭이 있어요. 별칭이 라운드 하우스라고. 그러니까 집을 빙글빙글 돈다. 그러니까 이 데프콘 이 방어 준비 태세가 다 이 대륙을 점령할 때에 인디언과의 전쟁에서 나왔던 용어를 차용하는데 미국 인디언들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자기들만의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집을 빙글빙글 돈다.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집을 돌면 이건 곧 전쟁이다. 전쟁 직전의 상태. 라운드 하우스. 이거를 데프콘 3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때 당시에 데프콘 3가 발령이 됐고 김신조 사건 때 청와대. 네. 그리고 아웅산 폭탄 테러 때 데프콘 3가 한번 발령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중한 상황, 이거 엄중한 상황이에요. 손에 꼽힐 만큼의 준정시 상태였고 그때 당시 그때 외신 보도들은 제2의 한국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난다라는 관측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에 외신 취재 기자가 얼마나 많이 왔었냐면은 이 JSA 근처 우리 정부 청사에 발릴 틈이 없어요 기자들이. 네. 그 정도로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특히 그럼요. 미군들은 왜 그거 있잖아. 우리 국민, 특히 자국민이 죽었을 때는 보복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지금도 그러고 철저하죠. 하잖아요. 이 미국 내 분위기도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도 당장 전쟁을 일으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법한 그런 긴장 상황이었어요. 북한도 뭐 난리가 났어요. 대단했어, 진짜. 남한은 한국은 이랬는데 북한은 어땠어요? 대단했죠. 북한도 저희 전쟁 전의 단계 준전 시세를 3번을 발령했어요. 네. 근데 우리랑 또 이때 정말 요란했죠. 이때 준전시 태세니까 공장들이 전시 상태에서 다 공장 가동을 했고 계획 수립을 했고 아마 민간인들은 집집마다 설치된 삼방성을 통해서 혁명가요가 나오면 전투 배낭 집어 막 자기 은폐하러 도망쳤을 거예요. 맞아. 적들이 이제 폭격한다 그래서. 폭격한다고. 네, 그래서 은폐, 숨는 방공호 들어가고 군인들은 말할 것 없죠. 군인들은 폭풍1호, 우리 데프콘 3호에 해당되는 폭풍 1호. 이게 당장 전쟁한다 그랬죠. 폭풍 1호 발령됐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남북이 모두 다 전쟁 전쟁이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러네. 북한 군사들이 갱도로 막 다 이제 집합을 하는 이유가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북한군의 탱크, 북한군의 미사일들, 무기들이 다 그때부터 갱도에 숨겨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군이 지금 갱도로 막 다 집합했다는 거는 이게 자칫 남북 혹은 유엔사 혹은 미국이 한 발만 잘못 뛰어도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였어요. 이 속보가 막 뜨고 좀 전에 봤던 그 영상들이 이제 잠시 후에 마구마구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해서 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반공 캠페인을 정부에서 막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진짜로. 진짜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막 걸기대회가 막 일어나고 엄청나게 국민들이 격앙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각 직장과 단체, 학교에서도 북한 교류 집단의 살인 만행을 규탄하는 벌기 대회를 갖고 총화 단결로서 북한 교열의 야만적인 전쟁 도발을 초전에 박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생활을 할 정도의 그 아주 주요한 어떤 그 세대였으니까. 그래서 뭐 여의도는 물론이고 저 지방 곳곳에서도 뭐 김일성 때려잡자, 피켓들, 반공 집회, 벌기대 그런 거지. 굉장히 과격했어요. 거기서 화형식하고 막. 화형식도 하고. 진 교수님께서 전국에서 걸기대회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북한도 맞아. 여기저기서 걸기도 해나고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애들이 군대를 가자 미래 침략자들을 때려부시자 이러면서 막 그때 그 기력영화 대대적으로 나왔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들이 도끼로 멀쩡한 사람 때려 죽여놓고 아니죠. 그렇게 하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제가 미국이 도끼를 가지고 먼저 공격을 했는데 네, 위대한 인민군 전사들이 그걸 뺏어가지고 다시 했다. 이렇게 잡은 거야?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제가 9살 때인데 미제 승냥이들이 우리나라 신성한 우리 공화국 침범해가지고 푸르칭칭 자라는 나무를 푸르칭칭 자라고 있다. 네, 나무를 침범해서 갖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침범했다가 군사적 도발을 시작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방송합니다. 미군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아, 죽은 거 이거는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용감한 인민군의 일당백의 정신을 그 미국 놈들은 도끼를 깠다고 그대로 나온다. 도끼를 깠다고요? 네, 도끼가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북한 기록 영화를 보면 도끼를 죽였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네. 서민 대표님, 이거 북한의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다면서요? 백과사전뿐만 아니라 교과서도 나왔죠. 지금 그 북한은 완전히 다르게 돼요. 그 미제놈들이 계획적으로 도발을 일으켰다. 도발을 일으켰고 우리가 군대와 인민이 떠들 뭉쳐서 미제를 타승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 소위 북한 백과사전인데 USB? 네, USB 담아왔어요. 여기 30만 개의 올림말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요? 정말? 올림말이 뭐예요? 사건 그리고 표제요. 네, 이런 것들이 이거 북한이 가능한 게 이 30만 개를 친 거야. 그 데이터화한 거예요. 여기에 판문점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 도발의 구실을 찾기 위하여 꾸며낸 계획적인 도발 사건이다. 10시 45분경 미제는 도끼를 가진 14명의 불안당을 내몰아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나무를 제멋대로 찍어내는 무례한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즉 그러한 비법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우리 측 경비 인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적들의 위협 공간에도 조금 더 굴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평화 애호 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뭐 내용은 이렇게 나오지만 다 빠졌잖아요. 30명대 여성.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내용이 완전 없는 제대로 거예요. 후라이까지.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까 막 미군이 뭐 던졌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북한에서 예. 그렇게 교육한다고.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미군이 먼저 인민군에게 먼저 던졌다. 네, 그거를 인민군이 받아서 다시 던졌다. 3분 안에 3분 안에 미제를 4명을 이제 때려 눕혔다. 이래서 정말 영웅이다. 네. 그래서 당시 김정일이가 너무 기뻐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진짜 기뻐한 거를 이제 증명이라도 하듯이 김정일이 가서 판문점 당시 군인들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촬영을 했어요. 1호 사진이라고 하죠. 내가 먼저. 이거 1호 사진이에요. 야수님 네.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여 년 전인 1976년 8월 18일 전국의 최전방 판문점에서는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사적 대결 장소 판문점에서 중대 사건 발생. 조선인민군 병사들과 미합중국 병사들 간의 격투. 여러 명의 미군 병사들 도끼에 맞고 즉사. 아이고, 어디 전시회군요? 박물관에. 잘했다고 전시. 진짜로. 아니, 지금 이게 계속 옆에서 화가 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런 영상물을 계속 시청하고 하다 보게 되면 영웅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네, 세뇌가 돼서 나도 저런 기회에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내 앞길을 그냥 승승장구하잖아요. 자식들이 그냥 다 학원 가고 그냥 영웅이 되고. 이 모든 것을 지금도 북한은 이렇게 교육하고 있을 테고 한 가지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아까 전 세계에서 다 보여준 그 영상을
안 보여줘. 네. 안 보여줘. 몰라요. 딱 보여주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런 걸 보고 기억했어도 그 동영상 하나만 보여주면 내용이 다르네? 하는 거 금방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는 게요, 사실. 그런 생각 들어요. 또 이웃들, 이제 사회 안 좋은 이웃들 이제 있다 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피해의식 많고 이게 상식 안 통하고 대화 안 통하고 이런 분들이 목소리 크게 그냥 무조건 욕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그냥 여기 얽히기 싫어서 대충 무마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내가 계속 이기는 거구나 싶어서 계속 하는 그런 이웃, 나쁜 이웃들이 간혹 있거든요. 북한 보면 그런 사람들 떠올라서 되게 불쾌한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누가 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당역사연구소에서 북한은 흑백을 막 전도하는 그래서 국가가 거짓말을 국가가 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논리들을 논리 없이 맞아. 대중을 교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짜는 당역사연구소에서 이걸 만들어내요. 당역사연구소의 사족실이라는 곳에서. 이런 경우에는 청정지국에서 기본 스토리를 뼈다구를 만들어서 같이 합쳐지죠. 그러면 그야말로 흑백이 전도된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당역사연구소에서. 그 USB에 몇 개 들어있다고요? 북한 사건에 관련된 게? 아까 30만 개. 그냥 그 30만 개에 대한 진실 영상만 한 300개 넣어서 USB로 그냥 뿌려버려? 이건 그냥 이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특히 이러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팩트 이걸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스토리. 커스터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이게 아주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자, 판문점에서 도끼로 미군 병사 2명을 살해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북한 군인들의 우발적인 만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도발이었을까요? 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 1년 전으로 가봅니다. 아니 이게 판문점에서 얼마나 또 다른 기록이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거는 핸더슨 소령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신문인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 괜히 또 비키라고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기자가? 기자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내가 앉아있는데 지가 와서 비켜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자식 뭐야? 그래서 계속 무시하고 신문을 봤더니 딱 벤치에 올라가가지고 딱 때리면서 안 비켜 이 자식아 딱딱 치고 침도 뱉고 막 이랬던 거야. 거기서 이제 시비가 딱 붙으니까 서로 이제 난투극을 벌인 거예요. 저는 그 나중에 책이랑 사진으로 봤었는데 그 기자가 처음에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이후에 벤치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여기에 소령이 있고 여기 이렇게 앉아요. 그런 게 있다고? 사진 이렇게 앉더니 여기 머리에 침을 뱉어. 뭐야, 이건 기자가 군인이 아니라 군인도 아니고 이게 기자 칼을 쏟겠다 진짜. 그래서 기자가 그 닦겠니? 이 핸더슨 소령은 목뼈가 부러지고요. 장파열돼서 맞은 직후에 바로 실신을 했고 이후에 헬기로 병원까지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언어 구사 능력을 한동안 잃을 정도로 후유증이 컸다고. 목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죠. 그러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년 전에 핸더슨 소령을 저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범인이 놀랍게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의 바로 주동자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아까 지프차에서 데리고 온 주인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박철중이란 사람인데 워낙 이 성격이 괴참한 같아가지고 공동경비구역 JSA 안에서도 이 별명이 볼독 미친 개였다고 해요. 1975년도 앤더슨 소령 폭행 사건도 이 박철중이가 주도를 했다고 하고 이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어떻게 돌아다녔냐면 군화 밑바닥에 쇠찡을 꽂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골프와 같이 혹시 싸울 그러니까 딱딱 소리가 나도록 그 찡 박힌 군화발로 밟은 거예요 지금요. 제가 여쭤볼 거 있는데 이 북한 기자 배성동하고 박철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시에 진압을 하러 왔던 북한군 중에 박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박철이 있었다는 거죠. 기자가 아니라. 아니죠, 네. 시비를 기자가 걸었고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집단구타거든요. 인민분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경비병대 집단구타인데 그 집단구타를 주도한 게 박철이죠. 어떻게 보면 이 판문점에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중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박철중이. 네. 그러면 이 북한에서 좀 유명했나요? 박철이는 JSA에서 가명으로 쓰는 이름이에요. 아, 가명이에요? 네, 이 친구 이름은 홍성문입니다. 홍성문. 본명이요? 당시의 박철은 가명으로 쓰는 거고 공동경비구역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애들은 가명, 계급 더 낮춰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동안 이 판문점에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일어났잖아요. 영웅 대접을 좀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박철이라면 잘 모르고 홍성문이라고 해야 알거든요. 근데 그때 판문점 사건 이후로 공화국 영웅 칭호도 받았고 이 자녀들은 나라에서 키워준다 해가지고 혁명학원에 데려가서 키워주기도 하고 엄청난 대접을 받았죠, 북한 내에서. 북한의 기록 영화가 나왔어요. 그 도끼 사건의 주인공으로 용생하는 전사라는 제목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 영화에서는 아내라든지 그다음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홍성문을 엄청 숙여세웠죠. 이제는 아버지가 전사한 지 9년 30년이 되어 합니다. 저희들이 영웅의 자식으로서 혁명의 계승자로서 웅당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표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백두산 유지인들의 추억 속에 영생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정리하는 성군혁명 동지로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적들은 권봉을 비롯한 흉기를 들고 집단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제 침략군 한 놈이 차에 달려있던 도끼를 조장동을 향해서 집어던졌단 말입니다. 조장동문 옆에서 적정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던 홍성문 동무는 잽싸게 도끼를 걷어쥐고 3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놈들을 4놈이나 적쳐버렸습니다. 박철이가 그 유엔군에서 유엔군을 향해서 공격하니까 주변 북한 군인들이 전체가 공격을 해요. 이거 박철이 혼자서 했을까요? 진짜 아니지. 전면전인데 이걸 어떻게 인민군 중위다 이가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박철이가 그때 보면 주동자가 돼가지고 도끼만행 사건 때도 부대원도 끌고 오잖아요. 부대원들은 혼자서 못 끌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암시를 그렇게 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그쪽은 북한 영역이거든. JSO가 아니거든요. 그 JSO에서 남북이 막 티격태격했으면 그건 우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부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작정을 하고 내려온 거죠. 작정하고 내려온 거지. 그럼. 계획하고 내려온 거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작정을 하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게 전면전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 이거는 너무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북한이 뭘 얻을 게 있다고. 70년대 상황.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보다 잘 살아왔어. 그리고 군사 전략이나 군사 장비도 우리가 나아. 근데 딱 하나 저쪽에는 눈에 가시 같은 게 있어. 그게 뭐다? 미군이다. 맞아. 미군만 없으면 북한이 자기 실력으로 한 번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했었거든요. 이 도발이 아까 핸더슨 폭행 때도 신호를 보내잖아요. 신호를 탁 뺏고 탁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도발하니까 준비됐다는 식 우르르 하려고. 이건 북한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간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그 이후 한반도 내에서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뭔가 폭행이나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은 자 봐라. 이거 미군이 우리한테 도발해왔다. 미군만 없었으면 우리랑 남쪽이랑 사이좋고 이런 일 없다. 이건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잦은 물리적인 충돌 상태가 발생하는 거다. 야, 이러지 말고 이런 일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미군 완전히 한반도에서 발대라. 라는 목표였다는 거죠. 이때가 오판일 수밖에 없는 게 이때 김일성이 굉장히 중국을 조를 때였어요. 2차 한국전쟁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조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알았으니까 오케이 우리는 너희가 제2차 한국전쟁 일으키면 알아서 도와줄 거야. 근데 때를 잘 봐.
라고 하던 시기였고 소련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한참 대탕트 중이었어요. 화해 무드이기 때문에 그 화해 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70년대 대탕트 분위기. 그래서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중국이랑 잘 풀리던 시기였는데 소련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쨌든 전제 조건은 그거였어요. 실수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이 죽었잖아. 미군이 죽었다고. 이거 큰 실수지. 큰 실수하지. 북한이 76년도 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남한에서 처음으로 팀 스프리트 훈련을 시작했던 이때? 네, 그렇죠. 복희만행 사건 일어나기 2달 전에, 불과 2달 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공공지역에서 실시된 대규모의 한미 연합 상륙 훈련. 그래서 정말 많이 화가 나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 북한에서 남한을 계속 주장하기로 뭐 군사대치 하지 말자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한이 미군하고 같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막 규탄 성명도 하고, 그리고 준전시 상태 그런 것도 군에 발령을 하고 엄청나게 예민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죠. 아니 뭐 북한에서 그렇잖아요. 미군이랑 한번 팀 스피릿 훈련하면 북한이 발칵 뒤집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군이 미웠겠어요. 그것도 처음 딱 시작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야, 이유가 있었네. 자, 이 모든 사건을 지시한 거는 다름 아닌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자기가 완벽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건을 10분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70년대 초중반을 살펴보면 북한에서 후계자 구도 때문에 쟁탈전이 벌어질 때예요. 맞다, 맞아. 김정일이는 선전부 과장, 부부장을 거쳐서 문화예술부를 꽉 잡았고요. 동시에 조직부 과장도 하면서 외교부, 무력부에까지 발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편 김평일이는 당시에 엄마가 살아있었어요. 여명중앙위원장 김성애. 그러니까 평일이도 대학생이었지만, 야 이거 평일이를 내세울 거냐?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장남이니까 김정일을 할 거냐? 이렇게 흔들릴 때인데 이런 김정일이한테 보고가 됩니다. 판문점에서 벌어진 일들이. 군대 체계나 정식 명령은 못하지만 청참모부 계통을 통해서 언제 보여. 이거 내가 군대를 잡을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저의 기회다. 그 당시에 군대는 사실 거의 김정일이 장악을 했지만 일선 부대는 김평일이 오히려 인망이 높았죠. 그때까지는 김평일이가 군에 아직 안 입대했을 때예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70년 독기 사건을 계기로 이걸로 입대를. 대학생들도 군대 나가자 했던 게 김평일입니다. 그래서 맞아. 김성정합 때 학생들 끌고 군대 나가자 하고 자기는 나가서 사병이 되는 게 아니라 허위사령부 대대장이 돼버려요. 아니 그러면 김일성은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보면서? 좋죠, 뭐.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이지만, 얼핏 보면, 내석을 따져보면, 북한 노동당의 선전과 가장 맞아 돌아가는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이게 막 휙 돌아가죠. 한편으로는 군대 나가자 하고 막 이러니까 군대도 증진시키고 내부 결속도 확고하게 되고 엄청 후됐죠. 이때 사실 김정일이가 아빠인 김일성에게 엄청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이게 70년대 때는 김일성이 핵을 처음으로 만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핵을 만들면서 군사력의 힘을 키울 때예요. 그렇다 보니 김정일 같은 경우는 요 군사력의 군 통수권을 내가 이런 일을 벌임으로 인해서 내가 맞지 않을까라는 욕망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일성이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전쟁을 치렀는데 항상 아버님이 얘기하는 게 전쟁은 어떤 일을 하면 안 돼. 주변에 죽은 사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김일성에도 전쟁을 하면서 거의 쫓겨갔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겁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정일이가 그냥 판문점에서 그냥 공동경비 지어서 그냥 티각태각 했던 것밖에 없었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일성이가 마음을 나섰는데 나중에
남쪽 언론이고 외신이고 막 난리가 나오는데 나니까. 진짜 미군이 죽어 나오니까 그 김일성이 할 때 깜짝 놀란 게 야 이러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김일성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때 굉장히 걱정이 어허. 게다가 이제 당황스러운 게 그 당시에 이제 동구권에서도 다 이거 뭐냐라고 이제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동구권이다 하더라도 편을 들어주는데도 한이 있지. 아니 멀쩡한 대낮에 도끼로 사람을 이거 죽여놨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요, 명분이 그래요. 없으니까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에서 굉장히 차가운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국제적으로 딱 고립되니까 또 김일성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이게 뭐야. 그 상황에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한 미군의 대응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그 당시 국무장관이 누구냐? 미국의 영원한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헨리 키신저가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죠. 키신저, 야. 근데 특히 키신저가 솔직히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실권자였거든요. 부들부들 떨면서 그 당시 상황 그 사진을 보면서 적어도 몇 명의 소위 말해서 빨갱이 몇 명의 피는 봐야 되겠다. 라고 키신저가 발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발언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게 당시에 키신저가 하고 있던 일이 물론 이 키신저 자체는 보수 정치인입니다만은 당시에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가지고 대탕트 정책의 선두에 있었어요. 키신저가 그랬죠. 중국과의 외교도 키신저가 사실 다 이게 성사를 시킨 것이었고 공산권과의 화해 무드를 가장 선두에서 이 선두지휘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거엔 너무 경로를 해서 왜 안 죽였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북한군을 쏴 죽이지 않았냐. 그때 미국이 굉장히 격앙을 했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는 정말 미국에서 전쟁을 할 각오까지 해요. 헬로웨이라고 당시에 합참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핵을 사용한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관심을 가질 지역에 투여할 각오까지 합니다. 핵폭탄을.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굉장히 화가 난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진지하게 뭐 거기 그걸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여차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우리는 그 정도로 각오를 갖고 있고 정말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적어도 바닷가 북한 앞바다에 떨어뜨리겠다. 앞바다는 떨어뜨릴 수 있다까지 가버리고. 자, 이게 어쨌든 간에 미국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 미루나무 때문에 복수를 결심하는데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합니다. 다음 날인 8월 19일 아침 일찍 회담을 열자는 유엔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야 회담장에 나온 북한 괴뢰는 살인 만행의 현장 사진들을 내놓으며 항의했으나 북한 괴뢰 측은 딴전을 부리고 발뺌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자, 미루나무를 이제 베어버리자. 당연하죠.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한미 두 나라는 신속하고도 긴밀한 협조안에 강력하게 대조했다. 자, 미루나무를 베는 작전, 폴 버니언. 그 작전에 이름을 붙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밀하게 진행돼야 되는 작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듯이 실제 작전의 내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름을 붙여요. 프로마이트. 그렇죠. 근데 반대의 경우 진짜 이건 어떤 뭐 응징의 목적이 있다라거나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주목을 해주길 바란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명백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나온 폴 버니언 작전이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 폴 버니언은 미국의 설화인데요. 빨간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수염이 덥수룩한 벌목군의 이미지가 옆에는 파란색 황소를 끌고 있는 그런 미국의 설화가 그런 그 나무꾼 설화가 있는데 말 그대로 미루나무를 베는 작전, 폴 버니언 작전이라는 작전 이름을 정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어떤 스토리냐면 동화도 있고 영화도 있고 어린이용 소설도 있고 주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 미국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 자장가로 읽어줘요. 소리가 보통 본성징악이에요. 폴 버니언 아저씨가 오늘 또 못된 떼찌 이 나무를 착착 베었어요. 잘 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정의의 상징인 폴 버니언 아저씨가 못된 북한을 응징하러 미루나무를 베러 가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미국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게 얼핏 들으면은 아니 뭐 동화 속 인물 하나 이름 붙여놓고 미군이 죽었는데 네네. 고작 폴버니언 아저씨가 들어가서 미루나무를 배운다 이게 뭐야라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에 동원됐던 미군의 최정의 군사력을 보면 아 이게 단순히 미루나무 제거 작전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F4 팬텀 전투기 그때 당시 미군의 최정의 전투기 F4 팬텀이 24대가 그때 한반도 상공에 전개됩니다. 그리고 B-52 핵폭격기 B-52 한 대면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근데 그 B-52 폭격기가 무려 3대가 뜹니다. 풀 무장한 상태로. 그리고 바다에는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뜹니다. 그런데 이 미드웨이 항공모함에는 전투기 65대가 실려 있습니다. 65대가 실려 있습니다. 65대. 그러면 자칫하면 전투기 65대를 띄우는 아까 팬텀 24, 24기에 B-52 세대에 미드웨이 항공에 들어있는 전투기 65대까지 그러면 이 정도면 숫자로만 해도 그냥 북한 하늘을 빼곡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호위함, 풀로 무장한 호위함 5척을 거느립니다. 한반도 바다에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장갑 부대와 탱크 부대가 올 스탠바이한 상황.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 전개해 놓은 상황에서 미루나무를 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미루나무를 베는데 한 그루잖아요. 금방 걸리거든요. 근데 40여 분 동안 이 나무를 뱀니다. 도발하고 걸어라. 이 작전의 진짜 의미는 북한이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지도에서 북한을 지워버리겠다라는 군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드웨이 항공모함 하나만 떠도 웬만한 국가의 정부가 전복이 돼요. 그렇죠. 그 당시 전개된 전투력을 보면은 B-52 같은 경우는 B-52가 그 1년 전에 끝난 베트남 전쟁 때 무려 300만 톤의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베트남에 그 베트남을 초토화시킨 비행기예요. 어떻게 보면 호치민이 살아생전에 저승사자라고 했던 비행기거든요. 그게 3대가 뜬 거예요. 그리고 F-111이라고 뭐 이 밀떡 여러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가변 후익기라고 해가지고 전폭기예요. 날아가면서 비행기 이 날개가 접혔다. 오, 그거 알아요. 어머, 그런 비행기가 있어요? 초저공 비행기. 이거 계곡 사이로 계곡을 구소련에서 제일 무서워하던 그런 전략 무기가 F-111이거든요. 왜냐면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문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빵 이렇게. 군사력 전개된 것만 봤을 때는 그 당시 미국과 구소련과 한판 붙어야 된 그런 군사력이었는데 북한 너희 나라 주변에 밝게 있다. 한번 붙어볼래? 협박이 아니 협박이었었죠. 이게 육해공 다 동원해서 다 준비를 끝내고 미루나무 앞으로 간 거예요. 야, 이건 그거 까딱했으면 그러고 40분이나 있었어. 실제로 그 어떤 계획까지 세웠냐면은 좋다. 만약에 우리가 미리나무를 지금 자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군사 공격을 해오면 한국 전쟁 이전의 대한민국 땅까지는 우리가 수복을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연백평야, 서해안, 그리고 개성. 그게 다 한국 전쟁 이전에는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회복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그때 제 기억에 따르면 우리도 전쟁 날 거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항상 우리는 북한은 나쁜 짓을 하는 데다. 근데 이번엔 도끼가 사용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격앙되긴 했지만 근데 오늘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전쟁을 결심했었구나. 저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위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해외에서 이제 군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와 인식차가 되게 커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북한 쳐들어온다 얘기 들으니까 양치기 소년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렇게 넘겼지. 아 정말 이쪽에서 핵투하까지 할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죽하면 예전에 재난 영화 투마로우라는 영화 개봉을 할 때 이제 에머리 감독 영화인데 투마로우 원래 원제가 데이 애프터 투마로우예요. 그럼 내일 모레거든요. 근데 내일 모레라는 제목을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내일 모레 세상이 멸망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이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내일 모레 멸망하면 내일 출근한다는 거야. 그래서 투마로우로 바꿨어. 그런 거예요, 진짜로? 화가 났네. 투마로우라고 하니까 화가 나. 아니, 왜냐면
특히 우리 집안에서 내일 모레는 한 20년 뒤에. 그리고 10년 전을 엊그저께라고.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시청자분들은 또 이제 들으시면서 아니 왜 그 40분간 도발만 하지? 그냥 취지 명분이 그러게. 있는데 생각이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일단 미국은 이게 소련과 중국을 보는 거죠. 소련과 중국이 당장은 이미 지금 북한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당장은 그 북한에 대해서 지지선을 그 흔한 늘 북한이 무슨 이상한 짓을 하든 중국은 지지선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엔 그것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소련과 중국이 안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그런 40분간의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바로 치면은 소련과 중국이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차 대전이죠. 세계 3차 대전.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거 너무 근데 우리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미국 얘기만 있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전사들은 북한도 미국도 모르게 비밀스러운 보복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글쎄. 가만히 있을 리 없지, 글쎄. 특수공수여단 제1여단장이었던 박희도 장군이 공수부대원 64명을 부릅니다. 이게 아무리 일본 관할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일단 보복을 해라.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우리가 최소한 7명에서 8명 죽을 각오를 하자. 그렇지만 우리는 북괴군 당시에 적어도 10명 이상은 우리가 죽이겠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죠. 그때 그 공수여단에서 그 작전에 차출됐을 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는데 장남은 빼라. 기혼자는 빼라. 각오했구나. 독자는 빼라. 진짜 각오하고 갔구나. 라는 3가지 기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서 진짜 일을 벌이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보복작전 하고 돌아오겠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부글부글 응전해주자라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있었고 그냥 미루나무만 배에서 오지 않겠다라는 한국군의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유엔사에서 우리 군이 같이 그 작전에 들어가는데 폴 버니언 작전에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엔사가 컨트롤하는 작전에서 혹시 우리 군사가 방아쇠라도 한번 잘못 당겼다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건 바로 3차 대전이죠.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기도 없이 우리 공수여단이 들어가서 뭐 맨손으로 제압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비밀리에 M16 소총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사도 모르게 은닉해서 폴 버니언 작전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디에 숨겨서 작전에 들고 갔을까요? 은밀하게, 티 안 나게, 안 어디에 걸리게. 넣었을까요? 허리? 모자. 모자? 이렇게 모자에 모자에? 청심이 안 들어가. 허리가. 아니, 딱 이 허벅지다 감출까. 허벅지. 안에 들어갈 때 아무리 맨몸으로 들어가도 뭐 물통이랑 놓고 가는 작전 가방 같은 게 군인들 가지고 다니거든요. 뭐였어요? 가방은 가방인데 바로 샌드백. 샌드백? 더블백. 그 안에 M16을 그러니까 반 정도 분해해서 넣고 몽둥이도 숨기고 유엔사는 모르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는 그러면 유엔군도 아예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 단독으로 한국에서 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선에서 지시가 내려간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이때 나옵니다. 미친 개한텐 뭐가 약이다? 멍둥이가. 이건 북한에서 있는 북한에서 한 소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북한에도 이런 속담이 북한에도 이 소리 있었어. 삼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군화와 철모를 가져와라. 내 거. 그리고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이때 했다고 하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어택, 보복 작전을 승인했다라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무를 해준다.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것은 북한군 초소력이랑 다 깨버리고 다 깨버리고 근데 초소에 가보니까 얘네들 다 도망갔더라는 겁니다. 진짜 찌질이다 진짜. 이 작전이 폴 버니언 작전이 벌어질 때 다리를 건너갑니다. 북한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150명의 북한 군인들이 딱 지켜서 있어요. 이건 긴강된 한계 전투무력인데 이건 저들 지역이니까 딱 지키고 넘어오라. 요건 도발이다. 우리가 뭐 일 낸다 하고 딱 지키고 있는데
한국군에서 작전하다가 북한군 처소 앞에서 딱 멈추고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루나무가 베어집니다. 미군 장교 2명이 살해당한 문제 미류나무가 유엔군 측의 응징 조처로서 한미 양군에 의해 절단됐습니다. 자, 폴버니언 작전 전에 사과 배상을 김일성이 거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작전 끝나고 1시간도 안 돼서 유엔군한테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어머. 유엔군한테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어머. 너무 빠르다. 진짜. 폴 버니언 작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과문이라긴 좀 그렇고 유감 표명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맨날 유감이에요. 한때 제가 또 우리나라 영어 교육계에 또 그 주름 잡았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김일성의 명의로 발표했던 유감 표명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t was a good thing that no big incident occurred at Panmunjom for a long time. However, it is regretful that an incident occurred in the joint security area, Panmunjom this time. An effort must be made so that such incidents may not occur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both sides should make efforts. We urge your side to prevent the provocation, and our side will never provoke it first, but take self-defense measures only when provocation occurs, and this is our consistent stand. 라고 김일성이 영어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김종민 씨. 예. 어떤 내용입니까, 유감? 어떤 내용입니까, 유감? 굉장히 유감이라고. 유감이다. 유감이다. 아, 근데 유감이 단어가 이렇게 길어요? 유감이 단어가 이렇게 길어요? 너무인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외교 표현들, 수사법이 있는데 regretful은 내 책임인지 네 책임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선 유감이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미안하다가 없어요. 양측 다 노력하자라고 얘기를. 이게 both sides should make efforts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양측 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은 니네들도 책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처음엔 사과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 3일 후에 바로 사과로 인정을 해줘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곧 대선, 재선이 있거든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여기서 정리를 하고 끝내고 바로 재선으로 넘어가죠, 캠페인으로. 그래서 사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니면 어쨌거나 이거는 진짜 처음 이렇게 한다라는 게 북한에서 이게 인정이 잘 안 하는데 처음이었어요. 네, 엄청난 일인 거 아니에요? 이게? 유감이라는 표현도 처음이었어요. 네, 사과는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사과야. 사과는 아닌데 사과다. 근데 북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 처음 있는 큰 이 정도도 북한의 이게 최고 존엄이 감히 다른데 사과를 한다는 거는 인민들에게는 최고의 수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감이란 표현도 우리는 몰랐어요. 북한은 전혀 몰라요. 유감도 모르고 잘못이란 말도 모른다. 북한의 최고 존엄을 위해서라면 흰 것도 검다고 구라를 치는 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알려줄 리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북한에서 도끼만행 사건에 북한에서 이야기할 때 사과했단 말은 한마디도 전 듣지도 못해요. 제가 들은 거는 딱 코 높은 미국 놈들이 드디어 우리 최고 상관 농자 앞에 무릎을 끊었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 근데 난 이제 사과했다니 여기서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도 이렇게 짬이 나무하고 인민들 짬이 나무 속이니까. 그래서 이겼다고 하지 뭐 사과를. 세상에 적이 없어. 사과를 한 거는 일단 겁을 먹은 거. 겁을 먹었죠, 지금. 네. 바짝 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막 갑자기 하늘에는 B-52가 떠 있지. 공해상, 동해안 공해상에는 지금 항공모함이 떠 있지. 그다음에 그 전폭기들이 F-111부터 온갖 것들이 떠 있지. 그렇지. 이런 상태 속에서 소련은 딱 선긋고, 중국도 딱 선긋고. 그러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당시로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과를 하긴 한 거예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사건 전에만 해도 서로 담배 나눠 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난 후 판문점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원래 도끼 만행 사건 전에는 JSA에 저 군사 분계선이 없었습니다. Joint Security Area라고. 그러니까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다 같이 오자. 네, 중간지대. 중간지대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명확히 지고 이 JSA 안에서 위쪽은 이 공산권 니들이 경비해. 나머지는 밑에 우리 거구나. 자유권 국가들이 함께 경비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 콘크리트 남북 군사 분계선 경계선 가로지르는 이 콘크리트 그게 너비 50, 높이 5cm로 콘크리트로 이 군사 분계선을 쫙 만드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북한군 초소가 우리 초소보다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사건 이후로는 그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북으로 올라가고 남으로 올라가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그 회담장 안. 네. 그 안에서는 약간 좀 넘어가도 되고 이런 거죠. 북한 쪽 JSA 쪽은 뭐 변한 거 없나요? 달라졌죠. 사천강 아래에 이제 돌아오지 않은 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다리로 서해 북한군 중위 박철희가 사병들을 데리고 쳐내려왔던 것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폐쇄가 됩니다. 이 남북 관계는요. 사이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바로 이 판문점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휴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판문점이고 당시 사진 보면은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닥에 허허벌판에 근데 임시 건물 가건물 몇 개 세워져 있고 그렇지.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 그렇게 임시로 지었던 게 지금의 판문점 건물이고 그래서 이름도 템포레리 앞글자를 따가지고 T1, T2, T3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좀 안타까운 게 템포러리가 정말로 임시적인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템포러리가 아니라 상설기구가 돼버린 거죠, 이게요. 검색을 해보면 영문으로 이제 판문점을 치면 대부분 코리안 워, 세컨 코리안 워, 3차 대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판문점이라고 하면 평화의 상징 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끼만행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가장 대변을 해주는 말이 뭐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재임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판문점을 One of the scariest places on earth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다. 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판문점, 바로 이곳은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걸 오늘 또 느꼈습니다.